안녕하세요. NCS 활용 가이드 홍선혜입니다. 일단 취업만 하면 그때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 낭만적인 직장 생활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많으실 텐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2014년 임금 일자리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20대 지속 일자리 비율, 즉 1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한 비율이 불과 52%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옮길 생각이 있냐, 옮기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무려 83.8%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10%가 넘는 사람들이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를 꼽았고요. 8%가 업무 부담을 꼽았습니다. 소위 메뚜기형 직장인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불안하고 급한 마음에 조건만 보고 취업을 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만두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NCS 채용이 일반화가 된다면 이 적성과 업무까지 고려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1년 만에 그만두는 일은 없을 텐데 말이죠. 지금은 취업보다는 직무, 업무가 더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직업, 직무에 어울리는 이 맞는 능력은 뭐가 있을지 NCS 특강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NCS 특강 제12강 지난주부터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 10번에 걸쳐서 설명드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센터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수리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강조드린 것은 직업기초 능력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전략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전체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직업기초 능력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직업기초 능력은 크게 10개 영역에서 각 영역별로 하위 영역까지 다 포함을 하면 34개 하위 영역들이 있습니다. 직업기초 능력 교재는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자용 워크북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죠. 그다음에 교수자용, 그러니까 학습자용 워크북을 통해서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 잘 지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들이 담겨져 있는 교수자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총 각각 10개씩 해서 총 20권인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학습자용 워크북은 직업기초능력 그 하위 영역별로 각각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례, 활동, 내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학습 평가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기초직업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용어가 곳곳에 나올 거예요. 어떤 거는 기초직업능력, 어떤 것은 직업기초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제 NCS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고 계속적으로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용어의 변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초직업능력이라고도 썼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용어가 통일돼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수자용 매뉴얼은요, 학습자용 워크북하고 똑같은데 그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어떻게 하면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도 지침이 있고요. 실제 이 교수 자료가 들어가 있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지도 계획 그리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학습 지도안 비슷하게 몇 분 정도 얼마큼 가르칠 수 있는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나왔습니다. 요점은 약간 좀 다른 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리 능력인데요. 수리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리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인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그리고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도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죠. 고등학교 때, 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배우고 막 공식을 막 외우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부는 하긴 했는데 왜 이 수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거 그 공식 외워서 뭐 합니까? 여쭤보면 선생님은 이게 공부하면 다 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만약에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수리 능력을 미리 봤다고 한다면 이게 이런 데 쓰이는구나 알고 더 열심히 했을 거라는 생각은 나름 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실제 수리 능력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정말 보이는 쪽쪽 신문을 봐도 무슨 통계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고 뭐 주가를 보더라도 아니면 뭐 금리 뭐 이런 거 굉장히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부분이 생활 곳곳에 다 쓰여진다는 말이죠. 특히 이제 오늘 얘기는 직장 생활, 일을 하면서 요구되는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통계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남한테 효율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도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결국은 의사소통 능력이 그게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숫자와 도표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기초적인 연산 능력, 사칙 연산 같은 거, 그다음에 기초적인 통계, 백분율, 빈도, 뭐 표준 편차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도표 작성 능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리 능력, 크게 수리 능력도 있죠. 수리 능력의 중요성은 이제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기준에 맞춰 통계를 사용할 것인지, 사실은 어떤 숫자를 써야 할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심도 있게 고민할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계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으면서 통계 오류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계를 통해서 정보를 잘 이제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잘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리 능력의 사례. 한번 보시죠. 이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에서 본 신입사원의 모습.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L사는 몇 해 전부터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L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상위 50% 이내 와 학생들을 신입사원으로 이제 채용하고 있는데 이제 L사에서는 기초학력 테스트 결과 굉장히 좀 떨어졌대요. 여러분들 1분 30초 하니까 거의 그거 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당연히 90초 아니야. 근데 의외로 130초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그냥 4분의 2.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L사의 이제 인사관계 담당자는 기초학력이 매우 부족해서 회사에서 일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인재는 점차 이제 희소해지고, 그러니까 점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1 더하기 3분의 2 바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kg 몇 그램 여기 이제 단위가 있죠. 1cm는 몇 밀리미터 아시나요? 1kg 몇 그램, 1kg 리터는 몇 리터,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단위와 숫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지 그거는 이제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의 의도, 목적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해설을 한번 하면 이 사례는 신입사원들의 수리 능력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리 능력은 모든 일 혹은 직업세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사의 신입사원의 경우 수리 능력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초학력 테스트 문제 수준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의 평균 점수는 이제 71점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L사에서는 신입사원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덧셈, 뺄셈 이런 거를 다시 돈을 투자해서 신입사원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죠. 이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수리 능력을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수학교과 이런 데서 같이 배우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따로, 수학 따로, 이 수리 능력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수리 능력을 학교 교과에서 잘 집어넣어서 어떤 상황에서 아니면 실생활에서 직업 세계에서 이런 상황들이 그 교과서에서 잘 다뤄지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리 능력 중에 첫 번째 기초 연산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연산, 사칙 연산,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종류의 계산법으로 사칙 계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복소수를 가리키지만 특히 실수, 유리수, 정수, 어렵죠. 이런 것 등으로 한정해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이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 수행 법칙은 교환 법칙,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그리고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다라는 교환 법칙도 있고, 결합 법칙, 서로 어떤 거 먼저 이제 가로 안에 하고 이제 같이 다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덧셈과 곱셈 두 연산은 분배 법칙 이렇게 관계 질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꼭 수학 시험 같은 수업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실제 업무 수행 중 우리가 연산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칙 연산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간단한 사칙 연산에서부터 다단계 복잡한 사칙 연산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연산 결과의 오류까지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조직의 예산, 이것도 상시적으로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주어진 예산은 얼마고 현재는 어떻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큼 써야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업무상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할 경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되네요. 그리고 업무 비용, 과연 돈이 얼마큼 들었는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수당을 얼마큼 줘야 되고 뭐 프랜카드는 얼마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수립을 해야 돼요. 예산이 펑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 대비 실제 집행된 예산, 이런 것도 이제 잘 비교 분석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수행 경비.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큼 비용이 들지, 그리고 실제 써보니까 얼마큼 썼는지, 그리고 이제 고객과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하고 결과를 종합할 때도 그 숫자로 우리나라 그 고객은 우리가 회사 사업에서 하는 상대적인 고객 수는 이런데 현재 우리 고객은 몇 명이고 앞으로 몇 프로까지 더 키워야 되고 등등, 이게 다 숫자로 지금 표현을 할 상황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연산 수행 사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4명 있어. 빵은 3개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뭐 대충 그래 너 양보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꼭 똑같이 나눠져야 할 상황이라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싸우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이 배분해야 할 상황에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 옛날에는 우리가 분수만 열심히 공부했지 이게 언제 사용되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빵이 3개인데 사람이 4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먼저 빵 2개를 반반씩 나눠서 4명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빵이 하나 남아있죠? 그리고 또 4등분해서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분수의 개념인 거예요. 사실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다. 사실 디지털 시대에서는 분수보다는 소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바로 읽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분수보다는 소수라고. 근데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 분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의 빵을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4분의 3인 거예요. 총 이제 네 명한테 3개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3개를 4조각으로 나누려면 힘이 든다. 그런데 일단 빵 2개를 절반으로 쪼개서 4명한테 주고 2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1개를 4등분해서,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면 4분의 3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 분수를 이용하면 균등하게 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례는 분수 연산에 대한 사례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서는 빵 3개를 4명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통계입니다. 통계는 정말 집단 현상을 통계적으로 숫자로서 양적 기술로서 반영해서 정말 그 상황을 잘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최근 통계적 방법의 급속한 진보와 보급에 따라 자연적인 현상이나 추상적인 수치의 집단도 포함해서 일체의 집단적 현상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통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빈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 얼마큼
얼마큼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야근하는 정도, 그것을 직급별로 야근 일수를 찾는다. 근데 봤더니 평사원은 일주일 동안 1.9일을 야근했고, 이제 과장급은 2.4일, 뭐 임원은 2.1일, 그런 식으로 얼마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그 빈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평균, 모든 사례의 수치를 합한 후에 사례수. 이거 무슨 뜻이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봤어요. 어떤 사람 100점, 국어는 100점, 수학은 90점, 뭐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수학, 이제 영어는 90점, 수학은 뭐 80점 맞았다. 그럼 평균은 뭐냐? 그 무슨 말이냐면 요 점수 100점, 뭐 90점, 80점을 더해서 사례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 나눠서 얘 평균은 몇 점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백분율은 100으로 환산했을 때 여기가 얼마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 몇 %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평균 연령, 여자 이제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65.5세부터 쭉 늘어가고 있고요. 남자 평균 수명은 이렇게 해서 77.6,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과연 그러면 그동안 몇 년, 이제 40년에 걸쳐서 40년 동안의 평균 수명은 어떤가? 여성과 남성을 한번 비교해 봐라.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만 생활 양식이나 그리고 뭐 질병에 대한 방어 그리고 국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들도 계산을 해야 하고요. 앞으로 이제 질병에 대한 추이라는 거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를 해야 할지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그 평균 수명을 다 더해가지고 사례수가 몇 개예요? 5개로 나눠가지고 평균은 몇 세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통계의 의미와 종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 이거 무슨 말이냐. 굉장히 이제 통계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에 3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통계학이 거짓말 투성이의 학문은 아니고요. 통계학 자체는 타당성과 객관성을 지닌 학문이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해석이 분분하였던 사스, 최근이 아니죠. 예전이죠. 사스 사망률을 보자. 홍콩 당국은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 걸렸고 그중 몇 명이 사망했다는 수치를 가지고 홍콩에서의 사망률이 7.3%라고 했는데,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금 치료 중인 환자는 어찌할지 모르므로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방법에 따르면 홍콩의 사망률은 16.1%까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가 그 액면 그대로 나왔다고 해서 기준을 안 보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얘 지난번엔 7.3%라고 해놓고 왜 16.1%냐.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기준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표 분석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에서는 기초 연산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통계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도표를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도표를 분석하고 작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도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목적, 언제 활용을 하냐? 정말 이제 관리할 때 쓰는지, 남들한테 분석할 이제 보고할 때 쓰는지, 그리고 해설하고 분석할 때 우리 해설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이제 할 때 도표를 보여주면서 알려주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도, 이것을 경과, 추이를 알려주는 건지, 내역을 알려주는지, 비교를 할 건지, 그리고 상관 그래프 계산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적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선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꺾은 선으로 나오는 건지, 막대 그래프인지, 원에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승별 그래프, 그리고 이제 레이더, 이렇게 쫙 레이더 형태로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도표는 크게 목적별, 용도별, 형상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목적과 용도와 형상이 더 같이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선 그래프를 활용해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다. 이게 다 같이 접목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도표를 분석하는 것은 요구되는 지식의 수준, 상대방이 어떤 그 상대 아이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도표에 제시된 자료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숫자와 그리고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지 알 수 없는 것까지 의미를 확대해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량이 증가하는 건지 실제 양이 증가하는 건지 그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지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백분율, 그러니까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분율인 그 4분위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표의 종류는요, 이제 보시기에 이게 선이에요, 선이나 이제 그 절선. 이 선 그래프라는 것은 이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언제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추이가 되는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요, 나는 토익 점수 900점입니다라기보다는 처음에 봤을 때는 500점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점수가 향상됐습니다. 이렇게 도표, 선 그래프까지 같이 보여주면 이 사람의 노력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보여줄 때도 보다 구체적인 숫자, 구체적인 도표 이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훨씬 어필하기가 좋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그 봉 그래프라고 해서 비교하듯이 여기 그림과 같이 비교하고자 하는 수량을 막대 길이로서 그래서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뭐 신장 지수, 뭐 체중 지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원 그래프, 전체 원 중에서 몇 프로는 얼마. 이거는 이제 백분위 수에서 20%는 어떻게, 30%는 몇 개. 그렇게 표현할 때 원 그래프를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점 그래프. 점 그래프는 이제 가로축, 세로축 두 요소를 두고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층별 그래프, 그러니까 그 막대 그래프 안에서도 다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서요. 선 그래프의 변형으로 연속 내용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막대 그래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움직임보다는 선과 선 사이의 크기로서 데이터 변화를 알려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레이더 차트, 거미줄 그래프라고 해서요. 원 그래프의 일종이지만 비교하는 수량을 서로 이제 이렇게 이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무슨 경과를 나타낸다거나 이럴 때 조금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도표를 분석하는 거고요. 분석하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도표를 실제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보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쓸 때인지 아니면 상황을 분석할 때 쓸 때인지 관리 목표. 관리 목적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영업 이제 마케팅을 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그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올해 실적, 8월 달까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1월에 뭐 자동차 판매를 10대를 해야 하는데 당신은 지금 한 대까지밖에 못 팔았어. 저 사람은 뭐 5대를 팔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진도를 관리할 때 이런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하죠. 실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써 있는 게 굉장히 더 보기에도 좋고 자신을 채찍질하기에 더 이제 메시지의 전달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도표 작성 절차는요, 어떠한 도표를 작성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에 어떤 것을 표현을 해야 할지, 가로축에는 주로 이제 연도, 그러니까 경과 추이, 그러니까 뭐 5년간의 이제 비교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만나는 곳에 어떻게 그 표시를 해야 할지, 표시된 점에 따라서 어떻게 도표를 작성해야 될지인데요. 요거를 이제 그 실제 사례를 보시면 연도별로, 월별로 판매 실적표 그리기. 다음은 K 제약회사 2년간에 걸친 제품의 판매 실적입니다. 제이씨는 이를 토대로 도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1월부터 쭉 이제 그 제품을 판매한 그런 실적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월별로 동시에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이제 만약에 실선으로 한 것은 이제 그 1999년도 거고 점선으로 할 거는 2000년대에서 연도를 나뉘어지고요. 1월, 2월, 3월은 이제 밑에 이렇게 가로축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를 비교하면서 옛날에 1999년도에는 얼마 팔았는데 올해는 더 낮아졌네 하면서 연도하고 같이 월별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지금 도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훨씬 이해하기 빠릅니다. 이 사례는 도표 작성의 절차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이 씨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표를 작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가로축에는 뭘 넣어야 될지, 세로축에는 뭐 해야 할지, 점을 만들어 놓고 선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제이 씨는 먼저 꺾은 선 그래프로 작성하기로 결정한 후 세로축과 가로축에 표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눈금의 크기를 결정하고 자료를 표시한 후에 3분으로 이어서 도표를 작성하였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하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이 크기를 눈금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왼쪽은 세로를 10, 20, 30, 40, 50 이렇게 나갔고 여기는 50, 100, 150, 200 이런 식으로 이게 범위가 커버리니까 막대가 되게 작아진 거죠. 같은 검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도표 작성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이 씨는 한눈의 눈금의 크기를 10으로 했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50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 분기별 매출액의 차이가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눈곱의 크기를 작게 했기 때문에 크게 이만큼 매출이 달라졌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수리 능력은요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차트나 그래프 등을 활용해서 실제 한번 만들어 보라고도 하고 그리고 게임이나 퍼즐 실제 이제 스포츠 같이 스포츠가 옛날에 이 사람 실적들이 타수는 어떻고 타율은 어떤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한번 그려봐라. 그것을 설명해라. 저 타자의 그 타율을 한번 추이 분석을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수치 자료를 해석해서 남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키울 수 있는 거고 실제 적절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그래프나 차트, 다이어그램을 주어지고 한번 해석해서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수리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까지 수리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